감기는 굶어야 낫는다. 들어가며 우리 인체는 스스로 음양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음과 양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또한 한쪽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며 조화롭게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나 스스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음양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인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외부로 표출한다. 예를 들어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설사를 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이를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위장은 양이고 음식은 음이므로 과식을 하여 음이 많아지면 인체가 이를 내보내어 음양을 맞추려는 것이다. 또한 상한 음식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긴다. 이는 내부 장기의 이상을 밖으로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이라면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화가 깨졌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질병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동양의학은 이러한 음양적인 관점에서 인체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체의 생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운동이 음양오행이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 유기적으로 정돈된 상태에서 작용한다고 보는 전체관이다. 반면에 서양의학에서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해부학적 방법에 기초해 균합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동양의학은 인체의 부분적 구조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신적 생화학 반응과 물리적 작용에 대해 현대 생리학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병을 가려내는 서양의학과 전체적인 생명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양의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근대 문명을 서양이 주도해왔다. 서양 제국주의가 비서양 지역을 무력으로 침략한 후에 역사의 기준을 문명 대 비문명의 이분법으로 재단했다. 결과적으로 서양 중심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서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문명화, 근대화, 세계화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의학도 과학의 발달을 동반한 서양의학에 비해 동양의학이 가리워진 면이 있으나 동일한 인체 생리를 다르게 인식하는 두 의학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의 노화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극복하려 하고 이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 되어 시력이 떨어지면 덜 보아야 하는데 안경을 껴서 눈을 혹사하다 보면 안구 건조,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이 생긴다. 청력이 떨어지면 덜 들어야 하는데 보청기로 인해 청력의 사용이 과도해져서 이명, 치매, 신경과 환자가 늘어난다. 치아가 빠지면 적게 먹어야 하는데 틀니를 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위염, 위암, 대장암 환자가 늘어난다. 정력이 떨어지면 성관계를 피해야 하나 비아그라를 복용하여 성관계를 자주 하다 보면 신음이 떨어져 비뇨기과 질환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 가볍게 기침을 하거나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삐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파오기도 한다. 이것은 몸이 무리되고 있으니 휴식을 취하라는 인체의 자구적인 표현이다. 동양의학에서 대자연의 기본은 음양에 있다. 음양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목화, 토, 금, 수라는 오행으로 변화되어 순환 반복한다. 우리 인체는 작은 우주로서 이러한 음양과 오행의 변화를 몸에서 유지하며 자연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맹목적으로 좋은 음식과 건강한 음식의 기준을 세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음양의 상대성 관찰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우리의 주요 먹거리에도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있고 습함과 건조함, 수렴과 발산의 성질이 있다. 동물은 머리가 양이지만 식물은 아래가 양이다.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 체질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분해서 섭취하고 야채도 배추와 물을 구분하고 곡류도 쌀, 보리, 밀가루의 성질이 다르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는 계절에 따라 자연에서 얻어지는 먹거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의 조합에서도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것, 찐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는 것, 생냉한 회를 고추냉이에 찍어 먹는 것, 냉면에 찐 달걀과 겨자를 넣는 것 등이 모두 음양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인체의 건강 유지의 근본은 인위적인 조절보다는 자연으로의 회귀에 있다. 유기체인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인스턴트 식품, 비닐하우스 농산물, 비료, 농약, 식품 첨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 성장 호르몬으로 키운 가축 등은 인간의 성격과 체질도 변하게 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며 의약분업 이전 시대와 건강기능식품군 등을 취급하면서 복합적인 직능의 일들을 경험해왔다. 여러 변화 속에 나름 공부하고 사고하며 쌓은 경험을 이 책에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 깊이에 있어서는 잃는 이에게 송구할 뿐이다.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은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소통해야 인체의 근본적인 질병 치료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의 모순에 따른 각 직종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통합치료의 길이 험난해지며 학문의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서로의 영역을 비하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통합치료의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대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걸맞는 건강의 질과 정보를 요구하기에 필자는 동서양의학을 아우르는 학문의 장에 작은아마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책을 펴나게 되었다. 혼란 속에는 항상 새로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이 그 새로운 의미들을 알려주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질병을 연구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건강한 장이 수명을 연장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면 소화된 찌꺼기로 배출된다. 입, 위, 십이지장에서의 소화 과정을 거쳐 소장에서는 육모라는 미세한 돌기를 통해 당질과 아미노산, 지방이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넘어온 최대의 면역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있기 때문이다. 장 내에는 500종류 이상의 장내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살고 있는데 이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암이나 감염증, 변비, 설사, 피부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알러지성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사성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퇴행성 질환 등과의 연관성도 밝혀지면서 더욱더 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아기는 엄마의 배 안에 있는 동안 완전 미균 상태에서 자란다. 그러다가 자연 분만을 통해 출생하는 과정에서 양수의 면역 물질과 엄마 질 속의 균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의 대장 세균들도 같이 태아의 입을 통해 장으로 유입된다. 때문에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몸에 엄마의 분비물을 일부러 묻혀주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 유행하는 무통주사도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산모가 진통을 하면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는 것은 통증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지만 태아가 잘 나오기 편한 자세를 찾도록 서로 교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무통주사를 맞으면 근육이 맥을 놓게 되어 태아가 균을 경험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 동물들도 갓 태어난 새끼에게
최대한 빨리 장내 세균을 전달하려 한다. 소,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반쯤 소화된 음식이나 어미의 변을 먹인다. 산모는 태어날 아기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장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유익한 장내 세균을 선발해 모유 속에 미리 옮겨놓는다. 임신하지 않은 사람보다 7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임산부 유방 근처의 면역 림프생에서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기의 장내 세균이 만들어지고 이는 장내 면역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장내 세균을 엄마에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가 그 답인 것이다. 이후에 아기는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장난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날름날름 핥는다. 이 행위는 아직 장의 면역이 발달하지 않은 아기가 가급적 많은 균을 몸에 끌어들여 장 면역을 높이려는 본능이다. 이때 부모가 더럽다고 손을 자주 씻기거나 못 핥도록 막는 것은 오히려 장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병이 없다고 했다. 잘 싸려면 장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점점 나빠지는 공기의 질과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장의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곡류와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장에 해로운 밀가루 음식, 고기 위주의 식단, 가공식품, 냉한 음식,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카페인 음료, 항생제, 농약, 방부제 등을 피해야 한다. 기상 후 아침에 바로 대변을 보는 사람은 장이 건강한 사람이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가 대장 운동이 가장 원활해지는 시간이므로 이때 일어나서 경락의 흐름에 따라 대변을 본다는 것은 내부 장기들의 자연적인 흐름이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다. 식후에 복압으로 대변을 보거나 먹는 음식에 따라 수시로 대변을 보는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대장 경락의 흐름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건강한 대변은 건강한 장의 척도로서 중요하다. 대변의 상태를 살펴보는 방법은 대변 색과 양, 굵기, 형태, 빈도인데 황색 또는 갈색의 바나나 모양으로 굵어야 건강한 변이다. 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은 먹는 음식의 양도 적어지지만 장내 세균이나 장 점막 세포의 양도 적어지므로 대변의 양이 눈에 띄게 적어진다. 반대로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 먹는 음식의 양과 관계없이 대변의 양이 늘어나기도 한다. 동양의학에서 대장은 금에 속하는 장부로서 폐장, 피부, 기관지, 코 등과 한 집안 식구다. 따라서 대장이 약해지면 피부질환, 천식, 비염, 감기 등에 쉽게 노출되며 호흡기 계통의 알레르기나 아토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이 쉽게 걸린다. 필자도 약국에서 만성적인 알레르기 환자나 피부병 환자에게 유산균을 추천해보면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지친 장의 치료법. 일본의 의학 박사인 아오키 아츠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장을 위한 공복 시간 찾기를 추천한다. 1일 3식을 지속적으로 하면 위와 장이 쉴 시간이 없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16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갖는다. 즉, 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다. 교감신경이 위에 있는 낮 동안은 식사를 하고 부교감신경이 위에 있는 밤에는 휴식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4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뒤 깨어나 4시간 이상이 경과했을 때 식사를 하면 16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시간 동안은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마시고 16시간 후에는 폭식을 금해야 한다. 감기는 굶어야 빨리 낫는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좋아하고 적절한 신진대사와 면역의 유지를 위해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차가운 곳에 계속 있으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감기 바이러스들은 차가운 온도에 적응력이 좋은 놈들이다. 특히 차가운 환경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이런 차가운 기운을 가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들고 이놈들의 침투 초기에 우리 몸은 오한이라는 증상을 겪게 된다. 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더운 온도에서는 취약하므로 이들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체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우리 몸은 가능한 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 에너지를 동원하려 한다. 즉, 위급 상황이다 보니 인체의 기본 활동 중 중요한 소화나 배변 활동에 마저도 사용할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입맛을 잃게 되고 배변도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음량이 잘 조화된 건강한 상태의 우리 몸은 외부에서 찬 기운을 포함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를 내보내려고 한다. 즉, 1차적으로 코의 점막에서 가벼운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아주 많은 콧물, 가래를 내보내거나 코를 막아서 코막힘 증상이 생기게 한다. 여기서 콧물이나 가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찬 기운이 뭉친 것이고 이를 내보내려는 것이나 코막힘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 과정을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중단시켜버리면 잠시 콧물이나 코막힘은 멈추지만 찬 기운은 몸에 여전히 남게 되어 감기는 더 오래 가게 된다. 특히 겨울에 코가 자주 막히는 만성 비색증은 외부의 찬 기운이 폐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관문인 코를 다듬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때 오트리빈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코막힘이 없어지긴 하지만 폐장은 찬 기운에 노출되므로 인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오트리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호흡이 잘 될 때 코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증세로 폐장이 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체질은 평소에 냉음료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생강차 등을 즐겨야 췌장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 찬 기운을 내보내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때 인체에서는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나눠지는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를 도와준다. 즉, 몸에서 다양한 대사활동이 진행될 때는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에 도와주고 과식을 하거나 체했을 때는 대사효소가 일부 소화효소로 이동을 한다. 특히 인체가 질병에 걸려 싸워야 할 위급 상황에서는 소화효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인체는 이와 싸우기 위해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므로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하게 되고 소화효소의 여력이 줄어들므로 입맛을 잃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난다. 노인이 되어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이유도 보다 중요한 대사효소를 유지하기 위해 소화효소의 사용을 줄이려는 자연적인 인체의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이 넘치는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안타까운 마음에 고기 반찬과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마련하신다.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키워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물들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어도 질병이 나을 때까지는 먹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행동은 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기본적인 체력 유지를 위해 굶을 수가 없다면 소화가 다 된 음식인 죽을 먹거나 소식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는 것이 감기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연에는 식물효소, 동물효소, 미생물효소 등 효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 중 많은 부분이 생산과 소비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고갈된 채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인공 사료들은
식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의 효소를 줄어들게 하고 가공되거나 화학 첨가물이 첨가되어 생산되는 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강한 열도 효소를 파괴한다. 특히 냉장 보관은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장시간의 보관은 효소의 파괴를 가져온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쌓인 열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된 냉음료를 마구 소비한다. 얼죽아라는 표현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다. 얼음이 넘치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자극적인 TV 속 광고는 이를 더욱 유혹한다. 그러나 효소는 따뜻한 온도에서 유지 내지 번식을 하고 위장도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효소가 잘 분비된다. 안전상비 의약품의 한 가지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들이 모두 냉장고에 보관되어 판매되는 현실은 이를 무시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소화효소가 다량 소모되고 이는 대사효소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효소의 복용은 가히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효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효모이다. 필자가 어려서는 원기소라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었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복용했던 인기 영양제였다. 요즘은 약국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효소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효소제로서 가장 권장되는 음식이 무이다. 무는 효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실제 음식점의 기본 반찬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음식점에서는 단무지가 밀가루 음식의 소화제로, 설렁탕집에서는 깍두기가 기름진 음식의 소화제로 쓰인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고기, 생선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소화를 돕기 위해 항상 물을 함께 넣어 요리한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은 효소가 많은 훌륭한 발효식품이다. 지금도 잔치집과 같이 다량의 음식을 먹게 되는 곳에는 항상 효소가 많은 식혜와 수정과가 디저트로 나온다. 이런 음식들은 과거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질병을 이겨내게 해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효소 건강식품이었다. 최근 발효식품이 암세포나 성인병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잇따른 연구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음식 문화를 유선으로 물려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기어다니는 아기. 필자가 결혼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대학 선배의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다. 당시 선배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살펴보니 보통의 아기와는 다르게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형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그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그 당시 우려와 달리 아기는 별 탈 없이 잘 자라서 지금은 군대도 다녀오고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다. 그때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아기는 자라는 과정에서 스스로 뼈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다. 아기가 클 때는 몸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스스로 뼈 맞추는 운동을 한다. 생후 3개월부터 하는 뒤집기와 대집기, 엎드려서 놀기, 상체 세우기, 짚고 일어서기 등이 그것인데 출생 후 100일에는 목뼈가 만들어져 목을 가누고 12개월에는 허리뼈가 완성되어 서기를 한다. 이때 부모는 부족한 자세를 보이거나 약간의 변형된 자세 등이 나타나더라도 성장 과정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직 기지도 못하는 아기를 일으켜 세우거나 보행기를 태우는 일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무시하고 편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보행기를 태우는 것은 서기 과정에서 발달하는 뼈나 관절, 근육의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장장애나
성장 후에도 척추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은 자기만의 체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 모두 똑같이 자랄 수 없다.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부모는 이를 이해하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줘야 한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꼭 복용해야 할까? 보통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상비약으로 해열제를 성분에 따라 2가지 이상 구비해 놓는다.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지속되는 경우 교차 투약해서라도 빨리 열을 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열이 나는 이유가 단순한 감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염증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어린 아기라면 변증열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각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없이 요즘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쉽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 2015년 한국에서 감염자의 28%를 사망하게 한 위험한 질병이었다. 당시 미국의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낙타의 75%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낙타를 메르스의 주범이라고 지목했으나 사실 주범은 따로 있었다. 과학자들이 5년간 3개 대륙 20개국에서 1만 9천여 마리의 동물을 생포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메르스가 검출된 동물의 98%가 박쥐였다. 전 세계의 박쥐는 1200종이고 그 속에 3204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 코비드19도 박쥐에서 유래된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박쥐는 코비드19,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각종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그런데 왜 정작 박쥐는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박쥐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박쥐는 사람과 같은 항온 동물이면서 주변 환경에 맞춰 체온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박쥐가 날면 체온이 40도씨까지 올라서 저절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이것은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체온을 올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이치와 같다. 인체에 열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대부분 열에 취약하므로 인체가 스스로 체온을 올려서 방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열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일본의 아부도오루 교수는 몸의 체온이 1도씨 오를 때마다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감기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환이므로 이와 싸우기 위해 인체는 스스로 시상하부에서 온도 조절점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인체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열을 내고 있을 때 해열제를 복용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억제될 수 없으므로 감기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발열은 보통 38.4도씨에서 40도씨 정도이고 더더구나 38.4도씨 이하의 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이에 취약한 뇌와 신경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열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몸은 질환이 생기면 스스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면역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해열제를 사용할수록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 정도의 열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해 더욱더 많은 열을 내는 것이다. 옛 의사들에 의하면 감기는 자연의 찬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질환답게 각 나라마다 이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민간요법이 전해지는데 서양의 닭고기 수프나 날계란, 꿀, 따뜻한 우유를 섞은 고골모골, 동양의 따뜻한 죽 등은 모두 찬기운을 이겨내도록 몸을 데워주는 음식이다. 몸 안에서도 찬기운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이 발열이고 이를 통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때 올라간 면역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감기 초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약에 의존해서라도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감기 초기에 해열제와 소염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감기가 2, 3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해열제의 남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면역계와 혼란을 일으켜서 비염, 천식, 아토피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절기에도 면역이 떨어지면 인체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체온을 조금 올리게 되는데 이를 착각하고 해열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감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의 환자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고대 의서인 황제내경 영추에는 인체의 오장이 완성되는 시기를 10살로 보았는데 현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면역이 거의 완성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열이 잘 조절되지 않아 감기 등 감염 질환이 오면 고열을 동반하거나 심한 몸살을 앓게 된다. 이때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은 당연히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서 병을 치유하는 연습 과정이다. 특히 밤은 음이 축적되는 시간이므로 유독 열이 심해진다. 그러니 저절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반드시 해열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열이 심할수록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줘야 한다. 해열제를 투여해서 급격히 열을 내리는 것은 아기가 다음에 열이 생길 때 급격하게 열이 오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열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열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되면 요즘은 시간 간격을 두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과 이부브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교차 복용시키기도 하는데 이 약물들은 대개 복용 후 60분 이내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효과는 서너 시간 후에 지속 시간은 4에서 6시간이다. 이는 굉장히 강한 해열 방법이라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었고 면역의 혼란과 간독성, 신독성을 일으킬 확률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해열 진통제는 타이레놀이다. 이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 성분은 가다 복용 시 대사 과정에서 간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타이레놀 가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2,500여 명이 넘고 매년 평균 10만여 명이 응급실을 찾는다. 이 때문에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판매 허용량을 규제하려 하고 있으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엄청난 광고 물량과 로비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가 열이 날 때 내리는 방법. 일반적으로 38도씨 미만이면 미열, 39도씨 이상은 고열이라고 판단하는데 38도씨 이상이라도 아기가 잘 먹고 잘 놀면 그냥 지켜보아도 된다. 그러나 38도씨 미만의 미열에서도 아기가 힘들어한다면 이불을 덮거나 옷을 약간 덥게 입혀서 땀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도 열이 계속 나고 아파한다면 옷을 벗기고 주위를 서늘하게 해준다. 다시 고열로 이어질 때는 온몸 구석구석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닦아준다.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 가므로 열이 내려가게 되는데 열은 원래 특성상 위로 가기 때문에 특히 목부터 이마까지를 세심하게 닦아준다. 이때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몸을 마사지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중요한 부위인 머리와 열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머리의 열은 약국에서 파는 해열 패드나 쿨시트, 찬 물수건 등을 이용해도 괜찮다. 발열은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열이 나면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특히 해열제는 증상을 감추는 것일 뿐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다. 무좀 치료는 식초로 한다. 무좀은 피부 사상균 또는 백성균과 같은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는 흔한 피부 질환이기도 하지만 완치가 어렵다.
곰팡이균 특성상 여름철에 발병되기 쉽지만 사계절 내내 무좀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꽤 있고 항진균제 연고를 사용해도 자꾸 재발하므로 상태가 심한 환자는 피부과에서 경구용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단 1회 요법만으로 무좀을 완치하는 제품의 광고 효과로 이를 찾는 환자가 많지만 여름철이 지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입해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무좀 이외에도 질염, 비듬, 액취증, 어루러기, 완선, 백선 등 모두 곰팡이균이 만들어내는 흔한 질병이다. 이런 피부 질환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위 환경을 개선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철 무좀에 대해 더워진 환경으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량으로 분비된 땀과 피지로 인해 피부가 알칼리성을 띠게 되면서 곰팡이가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좀 환자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꼭 무좀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조갑백선 역시 손 발톱의 노화와 영양 부족으로 피부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생긴다.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든지 존재하며 살아있는 인체 조직에 어디나 잠재해 있다. 이들은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영향력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조직 속으로 침투해 질환을 일으킨다. 발의 환경이 알칼리성을 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피로 누적,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신체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배란간 무좀이 생겨났다면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신체를 통해 유지되며 피부 질환을 회복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리가 먹는 식초는 3에서 5%의 초산과 유기산, 아미노산, 당, 알코올, 에스테르 등이 함유된 산성식품이다. 옛 조상들은 예전부터 식초를 바르거나 식초 목욕을 통해 피부병을 치료해왔다. 특히 산도가 높은 곡물 식초나 과일 식초는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무좀 치료 역시 식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이 전해지는데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염 치료제인 정로환을 식초에 타서 무좀 치료제로 쓴다. 정로환 성분 중에 열을 식혀주는 황령과 식초가 만나면 곰팡이를 억제하는 이중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진물이 나오거나 발에 상처가 있다면 2차적으로 세균 침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이 원리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해 배양한 친환경 용액인 EM을 권하기도 한다. EM 용액은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로 공급하기도 하고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EM 용액 원액을 물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매일 발을 씻어주면 무좀뿐만 아니라 발의 각질도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온 수기에서 나오는 산성수로 발을 씻는 것도 효과가 좋은데 이 방법들은 발냄새 제거에도 탁월하다. 손 발톱이 망가져가는 조갑백선과 함께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은 발톱의 영양 부족에서 시작된다. 두 질환은 함께 오기도 하는데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고통이 심해져서 발톱을 뽑는 수술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 자라는 발톱이 정상적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다. 발톱은 주로 케라틴이라는 섬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내향성이 된다. 어떤 생물체이든 노화가 진행되거나 구성 성분이 부족해지면 미생물이 서식하기 쉬워지고 구조의 변형이 오거나 구부러지게 된다. 엄지발톱은 특히 간장의 경락이 시작되는 곳으로 간장의 혈이 부족해지면 질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위의 두 질환도 발을 산성으로 유지해주고 간장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아미노산과 칼슘, 마그네슘 등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면 정상적인 발톱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건강한 손 발톱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고혈압, 당뇨병은 유전될까? 사상체질 관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도 유전되나요? 약국에 근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각종 질환에 대한 유전 여부이다. 사상체질론으로 보면 대부분의 체질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게 정설이다. 사상체질을 각 체질마다 양과 음이 강한 체질로 나누면 팔상체질이 되는데 이때 각 체질에서 양과 음이 바뀐 체질은 유전될 수 있지만 고유의 사상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열태음인과 한소양인 부모에게서는 열태음인, 한태음인, 열소양인, 한소양인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성인병이나 비만에 취약한 체질이라면 자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체질에 따른 장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각기 다른 성향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각기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쉬운 몸을 가지게 된다. 그 사람의 체질이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체질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으로는 체질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섭생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체질마다 가진 항심, 늘 지니고 있는 마음이 질환 발생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체질에 따라 약한 장부를 보강하는 섭생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장부를 지나치게 만드는 편식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질환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양이는 비장의 기능이 좋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므로 신장에 좋은 음식 섭취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비장, 위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만 편중되게 섭취하고 신장을 혹사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로 인한 질환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체질마다 취약한 장부가 있으므로 평소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성인병, 비만뿐만 아니라 체질에 따라오기 쉬운 질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의 체질을 닮았다고 해서 반드시 질환까지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섭생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부모와 같은 질환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외형이나 성격은 닮지만 관련된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 체질과 유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음양체질 분류법 중 사상의학에 따른 체질별 특징과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의학은 조선 후기에 동무,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의학 이론으로 체질에 따라 장부 대소가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 외형, 생리, 병리, 양리가 다르다는 이론이다. 태양인, 체질, 폐장과 심장이 발달하고 간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폐장, 심장, 식도 부위, 두뇌, 혀, 귀, 피부, 모발. 약한 부위, 간장, 소장, 배꼽, 코, 쓸개, 허리, 척추, 근육. 신체적 특징, 가슴 윗부분이 발달해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머리가 크나 허리가 가늘고 하체가 약하다. 눈에 광채가 있고 깔끔한 인상에 살이 비유하지 않다. 이마는 넓고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다. 성격의 장점, 창의력과 판단력이 좋으며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다. 성격의 단점, 계획성이 없고 독선적, 우월감이 있다.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되면 남 탓을 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특징, 지도력이 강하고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어서 쉽게 교류한다. 항심으로 급박지심이 있어서 지나침과 조급성을 가지고 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잘 걸리는 병, 간장질환, 소화기질환, 신경과민, 구토증, 근육질환, 난임,
불임, 눈 질환,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오르는 상기증이 올 수 있다. 건강 지표. 건강하지 못하면 소변이 시원치 않아진다. 요통은 중병의 전조증이다. 좋은 음식. 담백하고 서늘한 음식, 지방질이 적은 해물류, 채소는 감자, 고구마, 무 등의 뿌리 채소보다는 푸른잎 채소가 좋다. 과일도 찬 성질의 포도, 키위, 앵두 등이 좋다.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이 강하므로 신맛의 음식이 좋다. 금기 음식, 맵고 성질이 뜨거운 음식, 육류와 기름진 것,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한다. 몸 관리, 하체를 보강하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감정부터 무리한 육체적 활동까지 지나친 것을 조심해야 한다. 태음인, 체질, 간장이 발달하고 폐장과 심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간장, 소장, 배꼽, 코, 쓸개, 허리, 척추, 근육. 약한 부위, 폐장, 심장, 식도 부위, 두뇌, 혀, 기, 피부, 모발. 신체적 특징. 허리와 배가 발달하여 허리가 굵고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충실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다. 근골 발육이 양호하고 특히 손발이 크다. 얼굴이 둥근 편이며 이목구비가 크고 입술이 두터운 편이다. 성격의 장점. 인내심, 책임감이 강하며 소심파, 현실적이다. 매사에 신중하며 언행이 듬직하고 활동적이다. 성격의 단점.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포용력이 있지만 내면으로는 의심, 욕심이 많다. 행동이 둔하게 보이기도 하고 게으르다. 가정을 중히 여기나 사회를 경시한다. 특징. 점잖으며 대체로 공정한 듯 보이고 처세에 능하다. 의외로 겉모습에 비해 겁이 있다. 이는 항심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미래에 대한 겁심이다. 잘 걸리는 병,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과 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비만,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대장염, 치질, 변비, 각종 염증과 암 등이 많이 생긴다. 건강 지표. 땀이 잘 나면 건강하므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땀을 내야 한다. 가로로 인한 설사는 급히 치료해야 한다. 식성이 좋아서 과체중이 많고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 저장하는 체질이므로 생활습관병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좋은 음식. 폐장의 기운을 보하는 따뜻한 음식과 매운맛 같은 발산하는 성질의 음식, 고지방보다 고단백질 음식이 좋다. 소고기, 현미, 밀, 율무, 무, 마늘, 파 등과 담백한 생선류, 견과류. 금기 음식, 식욕이 왕성하고 살이 찌는 체질이므로 과식, 고칼로리 음식, 지방식을 피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인스턴트 식품, 설탕 등. 몸 관리. 저장 능력은 뛰어난데 배출하는 능력은 떨어지므로 항상 움직이고 땀을 흘려 비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변비에 주의해야 한다. 소양인. 체질. 비위장이 발달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비장, 위장, 가슴, 눈, 등, 근막. 약한 부위, 신장, 대장, 생식기, 입, 방광, 뼈, 자궁. 신체적 특징. 상체 발육이 양호하며 가슴이 넓으나 하체가 부실하며 다리가 가늘다. 머리가 앞뒤로 조금 나와 있고 턱은 뾰족한 편이며 입술이 얇고 눈매가 날카롭다. 보행 시 안정감이 없다. 성격의 장점. 적극적이고 책임감, 명예심이 강하다. 명쾌하며 판단력이 빠르다. 성격의 단점.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일을 잘 벌이지만 마무리는 약하고 쉽게 체념하거나 단념한다. 특징. 경망스럽고 경박한 언행이 때때로 보이며 열성이 있는데 비해 결과가 약하다. 항심으로 구심이 있는데 이는 항상 밖의 일을 좋아하여 가정이나 자기 일은 등한히 하면서 오는 불안한 마음과 이를 경솔하게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잘 걸리는 병, 비뇨 생식기 질환, 당뇨, 고혈압, 요통이나 관절염, 수면장애, 감정장애, 역류성 식도염, 안구 건조증, 피부 발진 및 소양증, 탈모, 비만, 정력 부족, 소화는 소변을 늦게 가리는 편이다. 건강지표. 대변이 잘 나오면 건강하고 불통이면 중병이다. 따라서 장에 열이 생겨 변비가 생기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몸에 열이 많고 활동량도 많아서 피로를 쉽게 느낀다. 좋은 음식.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싱싱하고 냉한 성질의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한다. 보리, 여름 과일, 돼지고기 등과 채소류, 해물류. 금기 음식. 뜨거운 성질의 음식과 맵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한다. 닭고기, 인삼, 꿀, 녹용, 고추, 생강, 마늘, 후추, 카레 등. 몸 관리. 체력이 약하지는 않으나 땀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다. 항상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성을 내지 말고 걷기, 달리기 같은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소음인, 체질. 신장이 발달하고 비, 위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신장, 대장, 생식기, 입, 방광, 뼈, 자궁. 약한 부위, 비장, 위장, 가슴, 눈, 등, 근막. 신체적 특징.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했고 살과 근육이 비교적 적으나 골격은 굵은 편이다. 얼굴 윤곽이 뚜렷한 편이고 이목구비가 대체로 작고 오밀조밀, 잘 어우러져 있다. 성격의 장점. 몸가짐이 맵시가 있는 편이고 침착하고 세심하며 이해심이 있어서 사교적이다. 계획이 치밀하고 판단이 빠르다. 감성이 풍부하여 예술적 재질과 잔재주가 있다. 성격의 단점. 소극적이고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적인 편이다. 특징. 내성적이며 집에 있길 좋아하고 신속한 교우를 좋아한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 풀리지 않는다. 항심으로 불안 정지심이 있는데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을 내고 일에 대해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늘 불안한 마음이다. 잘 걸리는 병. 소화기 질환, 수족냉증, 어지럼증, 신경성 두통, 잦은 피로감, 우울감, 참을미, 기운 부족으로 오는 알레르기 질환, 저혈압 등이 많이 생긴다. 건강지표. 건강하면 소화가 잘 되고 땀이 적게 난다. 대체로 영양이 부족하고 손발이 냉하며 허약 체질이다. 좋은 음식.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하며 적은 양으로 자주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찹쌀, 현미, 차조, 닭고기, 인삼 등 식욕을 돋기 위한 자극성, 방향성이 있는 조미료가 좋다. 금기 음식. 냉한 음식이나 날 음식은 피해야 한다. 메밀, 보리, 녹두, 팥, 여름 과일, 청량음료, 돼지고기 등. 몸 관리. 늘 명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하며 지치기 쉬운 체질이므로 몸을 보호하는 것을 위주로 생활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얼굴에서 귀가 태양, 코는 태음, 눈은 소양, 입은 소음성이다. 따라서 태양이는 감각으로는 청력이 발달하고 기능적으로 듣는 능력이 발달해 늘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견문을 넓히려고 한다. 태음이는 후각이 발달하고 의심이 많아 음식을 먹을 때도 냄새를 맡아 꼭 확인한다.
소양이는 시력이 발달하고 보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나 환경을 한 번에 보고 빠른 판단을 한다. 궁금한 것이 많아 자꾸 이것저것 눈으로 보려고 한다. 소음이는 미각이 발달하고 입이 발달해 사람들과 잘 사귀어 이야기를 잘하고 늘 칭찬하며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귀와 코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열려 있듯이 태양인과 태음이는 몸이 쉬더라도 머리로는 늘 일을 꾸민다. 반면에 눈과 입은 늘 움직이지만 잠을 자거나 쉴 때는 움직이지 않듯이 소양인과 소음이는 늘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쉴 때는 모든 것을 잊고 푹 쉬면서 몸이나 머리조차 쓰지 않는다. 필자가 굳이 사상체질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체질에 대한 유전적인 소견을 피력함도 있지만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각 체질마다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항심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이 가진 항심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이다. 이재마 선생이 제시한 체질별 항심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태양인은 급박지심을 자제해야 간열이 부드러워지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뜻을 알아줄 때까지 타인을 설득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태음이는 어떤 일이든 해보기 전에 겁이 너무 지나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또한 내 것만 지키며 자꾸 안으로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밖을 내다볼 줄 아는 시각과 마음을 키워야 한다. 소양이는 너무 쉽게 일을 벌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의 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음이는 너무 세심해서 소심해지고 불안정지심이 생긴다. 일에서는 좋은 결과에 대해 너무 재는 것이 문제이다. 최상이 아니더라도 최악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건강의 질을 높이는 최강의 방법.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TV에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의 피부는 마치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듯 생기 있고 곱다. 수분이 풍부한 피부는 보기에도 좋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한다. 피부를 포함하여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세포가 건강하려면 수분이 풍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건조해지면 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내의 수분 유지량은 점차 감소되어 매 10년마다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퇴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세포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마시기이다. 지구 표면의 70%가 수분이고 우리 몸도 70%가 수분으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수분이 각 조직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장기의 활동이 느려지고 각종 질병과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반면 충분한 수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체온이 잘 유지되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물 치료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영국의 바트만 게리지 박사는 물의 의학적 약용 연구에서 현대의 만성질환들은 체내에 물이 부족해져서 오는 것임을 수많은 임상 과정을 통해 증명했다. 물이 부족해지면 원활한 수분 대사와 생리 기능의 장애로 만성염증과 많은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다. 노폐물은 몸의 독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세정하는 데는 최소한의 물이 필요하게 되며 새로 유입된 물은 오래된 물을 밀어내고 깨끗한 혈액을 만든다. 우리 몸에서는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을 재흡수하므로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을 쉬게도 해준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장이 통조수도라는 기능을 통하여 인체의 위쪽에서 수액을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배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아래에서는 신장이 수액 대사를 관장하고 소변의 생성과 배설에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장이나 폐장에서의 수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이 자신의 길을 잃어서 각 조직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장부에서는 진액이 마르는 상태를 초래한다. 진액이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통칭하는 말로 오장육부의 영양의 기본이 된다. 폐장의 진액이 마르면 폐결핵이 오고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을 하며 피부가 건조해진다. 간장의 진액이 마르면 간경화가 오고 눈물이 말라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생식기가 건조해진다. 위장의 진액이 마르면 저산증이 생겨 위장병이 생기고 입안에 침이 마르며 입술이 건조해진다. 심장의 진액이 마르면 혈액이 탁해져서 순환장애가 오고 혀가 건조해진다. 신장의 진액이 마르면 몸의 원기가 떨어지며 뼈가 마르고 귀가 건조해진다. 진액이 마르게 되는 원인은 자율신경 조절 기능과도 관련이 높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인체에서는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내 수분을 배출하려는 성향이 높아진다. 동양의학의 근본 원리인 음양은 자연에서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기운으로 나타나는데 현대는 그 기운 중에 조와 화가 많아지는 시대이다. 외부적으로는 비닐, 플라스틱, 콘크리트, 시멘트 등의 환경 파괴의 물질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조화, 화한 환경을 만든다. 인체 내부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의 음식과 방사능 노출, 스트레스 등이 몸을 조화, 화한 상태로 만든다. 예를 들면 라면, 과자같이 영양가는 없고 에너지만 나게 하는 음식이나 냉장 음식,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향기가 강한 음식 등이 조한 음식이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음료나 술은 마신 물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실제로는 조한 음식이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몸에 화를 만든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매운맛의 음식도 화하며 빵과 국수 등 우리가 흔하게 먹는 밀가루 음식도 몸의 피부층을 두껍게 하고 열의 발산을 막으므로 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고기류도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므로 화한 음식이다. 그 중에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 흔하게 먹게 된 닭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인산만큼이나 많은 열을 생성한다. 특히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닭 가슴살은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각종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현대의 조하고 화한 환경은 우리 몸의 진액을 마르게 하고 부족 증상을 일으켜 면역을 떨어뜨리며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여기에 각종 스트레스와 폐장과 신장의 기능 저하가 인체의 진액 부족을 촉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식습관과 환경으로 되돌아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물은 진액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된다. 물 마시기야말로 우리 몸을 해독하고 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법이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국을 선호하는 민족이다. 밥을 국에 말아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다. 국을 먹고 나서도 물로 입가심을 한다. 물이 위장에서 전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통의학에 위오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위장이 조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위장은 건조한 환경을 싫어하므로
식후의 물은 소화기관과 위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빈속의 물은 잔여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장에서도 좋은 장내 환경과 건강한 장의 점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사실 섭취한 음식이 몸에 흡수되기까지 모든 소화와 영양 흡수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하다. 다만 위장이 냉하거나 위하수, 위무력증이 있다면 마시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하고 마시는 물도 따뜻한 물이 좋다.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면 자주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얼굴이 붓기도 한다. 인체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수분량은 땀과 소변으로 2리터, 호흡으로 0.5리터, 피부로 0.5리터, 대변으로 0.1리터 정도로 약 3.1리터가 되고 섭취하는 수분량은 식사와 과일 등으로 1.5리터, 신진대사에 의해 몸에서 0.2리터가 만들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이다. 즉, 약 2리터의 물을 매일 습관적으로 마셔야 몸속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세포에 활력이 생긴다. 물론 이는 평균치이므로 개인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몸무게, 환경, 온도, 신체 활동량과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물은 각종 음료나 차 등의 형태가 아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맑은 생수가 좋다. 생수 중에서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약알칼리성의 물이 가장 좋은데 신비하게도 미네랄 조성이 가장 이상적인 물은 태아를 품고 있는 산모의 양수이다. 생명을 소중히 키우라는 신의 배려인 듯하다. 이제는 거의 집집마다 보급되어 필수품이 되어버린 정수기의 물은 미네랄이 없는 죽은 물이다. 차라리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데 다행히 요즘은 정수기 대신 알칼리 이온수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자연에서는 해양 심층수가 우리 혈액의 전해질 조성과 비슷한데 해양 심층수는 깊은 바다 200m 이하의 청정지역에서 순환하는 심해 바닷물이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안반수도 전해질 조성 비율이 비슷하다. 물을 마실 때는 갈증이 나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셔야 한다. 갈증이 날 때는 이미 몸에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는 흡수되지 못하고 담음이 될 수 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가 줄어들고 자꾸 짜증이 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좌하되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집착이 생기기도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꼬리를 물며 우리의 감정을 바닥으로 내몬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경험, 낮은 자존감, 상실감, 외로움, 직장 및 가정의 문제, 호르몬의 불균형, 유전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있거나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유독 우울이라는 감정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우울증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구되는 질환이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과 부신기능 저하증이다. 미세먼지, 유해 화학 성분, 환경 호르몬,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가공식품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울증의 증세는 무기력, 우울, 감정의 기복, 부정적인 사고, 죄책감, 자책, 피로, 과수면, 불면, 자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쟁적인 현대의 삶 속에서 단기간의 우울증 경험 정도는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씩은 있을 듯하다. 약국에서도 우울증으로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까지 망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대사성 질환으로도 쉽게 이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져 가벼운 감기에도 자주 걸리며
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은 계층이나 나이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밝게 생활해야 할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도 만성적인 우울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이를 정신질환이라고만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에 갇혀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치료 방법의 모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뇌에서 각종 감정을 제어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다. 2008년 온라인 과학 전문지에 등재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약물의 효과 면에서도 매우 더디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복용 시 내성으로 인한 용량의 증가와 조증, 조울증과 같은 신경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자살, 폭행 등으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체질적인 원인과 우울증 전반에 대해 전통의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보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모색해본다. 우울증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을 희, 기뻐하는 것, 노, 성내는 것, 우, 우울해하는 것, 사, 근심하는 것, 비, 슬퍼하는 것, 경, 놀라는 것, 공, 겁내는 것이라 한다. 이런 감정들이 지나치면 장부 기혈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간장, 노, 심장, 희, 비장, 사, 폐장, 비, 우, 신장, 공, 경의 관계로서 장부마다 주관하는 정서가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폐장과 대장이 주관하는 비와 우의 감정이 바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옛말에는 극심한 감정의 표현으로 장부를 인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 이 중에서 에끌타의 에는 창자를 뜻하고 부하가 치밀다의 부하는 폐장을 지칭한다. 에나 부하는 다른 뜻으로 슬픔, 울분, 아픔, 분노 등의 의미를 가지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얼마나 감정이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읊은 시조의 마지막 구절인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에는 슬픔과 괴로움에서 비롯되는 아픔이 잘 표현되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장이 인체의 기를 주관한다고 본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면 폐가 뒤집힐 듯 숨을 쉬기 어려워지며 폐장의 기운이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를 부하가 치민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화가 나면 분한 마음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콧구멍을 실룩거리며 가슴을 들썩거리는 모습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친 부하의 감정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폐장이 주관하는 우의 감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 상태를 말한다. 또한 비의 감정은 슬프고 부정적인 마음이다. 이 2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폐장이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구한말에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폐병에 걸린 백성이 급속히 늘어났고 그 시대에 지은 소설에서도 폐병 환자가 단골로 등장한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는 말이 있는데 근심이 크면 폐장에 모인 나쁜 기운을 몰아내려고 우리 몸이 자구적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것이다. 사실 약한 상태의 비와 우의 감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행동과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된다. 즉, 슬픔의 감정이 약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실수나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자기 반성과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근심과 걱정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을 도와서
원치 않는 상황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극심해질 때이다. 슬픔이 심해지면 자존감이 상실되고 모든 일에 흥미나 즐거움, 의욕이 사라진다. 근심과 걱정이 심해지면 만사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장부와 감정의 관계를 역으로 생각하면 생리적으로 폐장과 대장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비와 우의 감정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이 그 근거이다. 우울증과 관계되는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노이며 이는 간장과 담낭이 주관한다. 오행의 원리에서 금과 목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듯 인체에서는 폐장과 간장이 짝이 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은 폐장이 슬픔의 감정으로 항진되어 있으면 간장의 기능이 위축되고 간장이 분노의 감정으로 항진되어 있으면 폐장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노, 스트레스, 음주 등은 간화를 생성하고 이는 폐장을 좋아하게 하여 위축시킨다. 알코올 중독증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다. 분노의 감정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조울증인데 이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상태이다. 동양의학에서도 간기 울결이라 하여 간장의 분노가 극심한 상태가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쉽게 노여움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울증의 치료에서 간장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간장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므로 약해지면 호르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60%는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임신, 갱년기, 사춘기, 테스토스테론의 변화, 스테로이드 사용, 환경 호르몬 등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과 조건도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낭에서도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는 담즙 세균 총에 변화가 생긴다. 이는 담즙의 응고를 유도하므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간장에 있는 담낭관과 담낭에 결석이 형성될 수 있다. 계절 중에 특히 봄과 가을의 환절기에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도 봄에는 간장이, 가을에는 폐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치료. 모든 질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므로 치료에 있어서 그리 단순하지 않다. 흔히 알려져 있는 치료 방안으로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유도, 상담치료, 약물치료,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음식의 섭취 등을 통해 우울증의 핵심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에 근거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폐장 기능의 향상. 폐장이 인체의 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심해진다. 한숨 자고 나면 가벼운 우울 정도는 사라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잠으로 인해 인체의 피로가 풀어지고 기운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폐장에 좋은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대장의 정상화. 아침에 하는 시원하고 상쾌한 배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간장의 안정 및 영양. 간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기분과 힘든 자신의 감정을 가까운 사이에서는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며 간화가 되어 간장과 관계되는 분노의 감정이 커지게 된다. 절 운동. 책 0.2평의 기적에서는 15명의 참가자를 통해 4주간 매일 108배를 하고 난 후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 우울증과 관계된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절을 하고 난 뒤 체열을 측정한 결과 전 중혈 부위의 체온이 1.4도씩 내려갔다. 전중혈은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로
화병이나 우울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기는 자리이다. 원래 중력으로 내리는 운동은 스트레스나 기의 상충을 아래로 내린다. 실험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는데 절을 하고 난 후 타액을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7명의 실험자들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을 하면 복식 호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체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호흡이 얕고 가빠지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폐장이 편안해지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된다. 허리와 배를 굽혔다 펴는 단순한 동작은 복부 근육을 사용하고 복식 호흡이 되게 한다. 따라서 배에 힘이 들어가므로 장을 자극하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걷기 운동.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도파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능식품 복용. 태아닌, 포스타티딜세린, 샤프란, 마그네슘, 홍경천 추출물, 신경 안정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한 장내 환경의 유지. 트립토판, 세로토닌의 원료 물질. 오메가3, 크릴 오일, 레시틴. 뇌 세포막의 인지질 공급 및 신경 전달 물질 강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D, 글루타치온. 결핍되면 우울증 유발인자로 작용. 아연, 우울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중금속 등의 배출.